자, 주택정책 다시 한번 볼게요. 임대로 주택정책. 자,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규제란 말과 같은 용어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규제란 말이 나오면 항상 공급은 어떻게 된다고? 감소된다고. 그거 하나 기억합니다. 규제란 말이 나오면 공급은 항상 감소. 그 다음 요거 기억할게요. 요거. 규제 임대료를 높게 규제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낮게 규제하면 초과 수요 일어납니다. 초과 수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 규제하게 되면 단기에는 수요가 증가할 수 있지만 장기에는 어떻다? 공급이 감소된다. 이때 높게 규제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낮게 규제하게 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됐습니까? 제가 아침에 이래 막 새벽에 뛰는 걸 좀 좋아하는데 어제 날이 좀 추웠는데 내가 너무 옷을 안 입고 뛰는 바람에 이래 조금 이래 감기균이 약간 있는 것 같아. 그 목소리 좀 안 좋습니다. 이해하이소.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175페이지 임대료 보조 한번 볼게요. 보조. 자, 임대료 보조는 자 밑에 2번 효과 한번 볼게요. 효과에 보니까 단기 장기 보면 규제란 말 없죠. 규제란 말이 없고 보조란 말이 있어. 보조란 말. 그렇기 때문에 보조란 말이 나오면은 니도 좋고 나도 좋습니다.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합니다. 공급도 증가. 자, 7번 한번 볼까요? 자, 임대료 보조가 일어나면은 단기나 장기나 다 좋다 봐야 돼. 그래서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어떻습니까? 증가합니다. 그죠? 그래서 수요 증가되면 가격은 임대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 그래서 임대인이 초과이익을 획득할 것이고 그런데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이때는 기존 임대인 정상이윤을 가져갑니다. 정상이윤. 자, 보조해 주니까 단기에는 임대료 보조하니까 단기에는 니도 좋고 나도 좋아. 수요 막 증가해. 그럼 임대인이 잠시 초과이익을 획득하겠죠. 근데 시간이 자꾸 가니까 공급자도 보조받아. 그냥 공급이 증가하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다? 하락한다 봐야 됩니다. 자, 이때는 정상이윤을 차지한다 봐야 돼요. 그래서 임대료 보조는 위에 거 저 두 개만 체크하시고 밑에는 그냥 보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외울 거 없습니다. 자, 정부가 보조해주는 것 중에서는 자, 가격에다 바로 보조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어. 임대주택 가격에다 바로 가격 보조해주는 경우도 있고 현금으로 보조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부의 어떤 주관적 정책 목표 달성에 위해서는 이때는 가격 보조가 우월하고 그죠? 여러분들의 어떤 소비 형태 여러분들의 어떤 소비에 대한 효율성에서는 소비 효율성에서는 어느 게 현금 보조가 좋다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현금 보조를 하게 되면은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재화의 소비량도 어떻다? 증가한다 봐야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수요자한테 보조해 주는 것이 공급자한테 보조해 주는 것보다는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어떻게 넓혀주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 그냥 많은 상식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외우실 필요 없고. 자, 거기서 나온 게 우리가 주택 바우처라는 게 나옵니다. 주택 바우처라는 것은 임대료 보조에 하는 쿠폰이라 봐야 돼요. 쿠폰. 여기 뭐 울산에서는 시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요 바우처 이거 주는 도시가 있어요. 어느 도시간에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바우처를 주는 데도 있더라. 요게 임대료 보조입니다. 자, 교재 한번 볼까요? 자, 니은 한번 볼게요. 니은의 둘째 줄. 니은의 둘째 줄에 보시니까 공급 측보다는 수요 측에게 보조하는 방식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효과가 있다.
자, 그래놓고 주택 바우처는 동그라미 칠게요. 주택 바우처는 동그라미 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 임차인에게 현금으로 보조하는 방식은 보조금을 주택 재화 구입에만 사용하게 하더라도 소득 효과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주택이 아닌 그게 다른 재화의 소비량도 증가. 그거 하나 체크할까요? 현금 주면 다른 재화의 소비도 좋다. 증가. 그 다음에 보조 효과 단기 장기 전부 다 수요 공급 다 증가합니다. 수요 증가 공급 증가 그것만 생각해 주시고 자 넘기시고 자 가격 임대료 보조 바로 집세 바로 보조해 주죠. 예, 집세 바로 해주는 경우는 거기에 둘째 줄 맨 뒤에 보시면은 정부의 어떤 정책 목표 달성이죠.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 측면에서는 집세 가격 보조가 우월하다 보시고 그 다음에 소득 보조죠. 소득 보조. 소득 보조에서는 맨 마지막 넷째 줄에 보시면 소비자 효용 측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비자 효용 측면 봤을 때는 이때는 소득 보조가 우월하다 보시면 돼요. 자, 임대료 보조는 뭐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임대료 보조는 요거만 하나 기억해 놓을게요. 임대료 보조가 일어나면은 단기든 장기든 수요 공급이든 무조건 증가한다는 것만. 규제가 일어나면 공급은 감소한다는 것만. 됐나요? 자, 177페이지에 공공임대주택은 한 장 넘겨봅니다. 1번에서 8번까지 공공임대주택의 시험 문제 나오면 여기서 나와요. 1번에서 8번까지 영구, 국민, 행복, 통합, 장기전세, 분양전환, 기존주택, 매입, 기존주택, 전세, 임대주택 여기서 자, 이래 있어도 5번에서 8번까지는 그냥 용어 보고 해석하시면 돼. 그대로.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장기 전세주택이야. 그러면 임차인이 계약할 때 무슨 방식으로 한다고? 전세계약 방식으로 한다고. 그 다음에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말 그대로 계약할 때 분양할 것을 분양전환을 할 것으로 계약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 봐야 돼요.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요거 그대로 읽어주면 돼.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합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 미분양 같은 거 있죠. 미분양 같은 거를 리츠로 모아가지고 사들여가지고 정부가 그런 주택에다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쓴다는 거지. 그다음 이거는 기존 주택을 매해서 이건 전세하는 거죠. 이건 전전세 방식이라 봐야 돼. 자, 그래서 5번에서 8번까지는 뭐 외울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단어 보시고 그냥 읽어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1번에서 4번까지는 뭐 또 어렵습니까? 하면 이것도 그렇지 않죠. 영구 제일 깁니다. 누구를 위해서? 최저소득계층 50년 이상. 그 밑에 국민 한 칸 내려옵니다. 저소득층 몇 년? 30년. 이거 두 개만 기억해 놓으면 나머지는 뭐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행복임대. 행복하면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혼부부. 그죠? 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이런 사람들. 대학생 이런 사람들 위한 공공임대주택. 자, 통합 다 모아놨죠. 최저소득계층, 저소득, 젊은층, 장애인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뭐 1번에서 8번까지 있다 하더라도 그냥 단어 보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답을 달 수 있는 것들이에요.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직장인 넣으면 무슨 주택? 행복. 전세계약 방식, 장기전세. 분양전환 방식, 분양전환 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해서 임대주는 것은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 기존주택을 전세해서 임대주는 것은 기존주택 전세 임대주택. 안에 다 있다 봐야 돼요. 그냥 두 개만 구분하시면 돼요. 이거. 연구 몇 년? 50년. 국민 몇 년? 30년.
최저소득계층 넣으면 몇 년? 최저소득계층 하면 최저소득계층 영구, 저소득층 하면 국민 한 칸 내려옵니다. 그래서 뭐 1번에서 8번까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울 게 아니죠. 요거 단어만 좀 이렇게 눈으로 잘 봐 놓으시면 돼요. 자, 민간임대주택은 요거 말 그대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는 것은 국가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는 것, 받지 않는 것은 장기일반 민간임주택. 자, 연수만 기억합니다. 10년이죠. 10년. 민간임대주택은 몇 년? 10년씩. 됐나요? 뭐 크게 이거는 뭐 많은 것 같아도 뭐 공부할 거 없습니다. 자, 179페이지에 분양가 규제하고 자유화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 규제하고 자유화도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주택법에서 조금 배워보시고. 자,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할 것은 180페이지에 선분양하고 후분양이죠. 선분양 후분양도 말 그대로 자,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선분양을 하고 있습니까? 후분양을 하고 있어요? 예? 선분양 뭐 때문에? 선분양하는 이유가 뭔데요? 딱 요거죠, 요거. 선분양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요거죠, 요거. 요거 때문에 선분양합니다. 그럼 선분양하게 되면 모든 위험 누가 다 가져가야 돼요? 수요자가 다 가져가야 돼요. 아시죠? 모든 위험 누가? 전부 다 누가? 소비자가 부담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선분양이라는 것은 공급자 중심이죠. 공급자 중심의 어떤 사업이라 보셔야 돼요. 자, 반대로 후분양한다는 것은 후분양하면 제일 안 되는 게 이거죠. 이거. 요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후분양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요것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되고. 아시겠죠? 공급을 막기 때문에 자꾸 내놔야 돼. 그러기 때문에 뭐 해야 되고? 선분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걸 하게 되면은 뭐가 안 돼? 공급이 안 돼. 누가 다 책임져야 됩니까? 수요자. 누가 다 책임져야 돼요? 공급자가 책임져야 돼요.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자, 분양가 규제하고 자유화. 우리 요거 공급만 한번 볼게요. 공급만. 규제하니까 여기 어떻게 돼요? 공급 감소. 그죠? 아까 임대료 규제 들어오면 공급 감소. 분양가 규제 들어오니까 공급 감소. 자유화하면 공급 증가. 그래서 보통 이제 투기, 가수요 들어오는 게 분양가 규제죠. 가수요. 투기가 일어나는 것이 분양가 규제라 봐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요 정도 하시고. 자, 181페이지에 조세정책 한번 봅니다. 자, 조세정책 보니까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 납부방식, 징수방식.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세법 시간에 딱 배웠을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보면은 세법 총론에 다 나오는 거죠. 자, 우리는 요것만 볼게요. 부동산에 관련된 거. 자, 부동산을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 냅니다. 이때 재산세는 뭐가 됩니까? 지방세. 얘는 뭡니까? 국세. 팔 때 뭡니까? 양도소득세. 그래서 세법 시간에 비우는 양도소득세에다가 10% 더 냅니다. 어디 와서? 지방소득세. 취득할 때 국세, 상속으로 취득했으면 상속, 정여로 취득했으면 정여세, 도장값 이런 것들은 국세. 취득세는 이거는 지방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한 훑어보는 과정이면 돼요. 자, 이런 것들도 세법 시간에 잘 배워갖고 돌아오시고. 자, 우리가 배울 거는 요겁니다. 요거. 페이지 183페이지. 조세의 정가와 기착. 요거. 자, 이게 보니까 정가란 말이죠. 정가. 정가란 것은 내가 받을 위험을 제3자한테 넘기는 겁니다.
내가 받을 위험을 누구한테? 제3자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위험의 증가는 여러분들 은행 가면 주담대 대출하게 되면 변동금리 받죠. 변동금리 그게 대표적인 위험의 증가라 봐야 돼요. 은행이 입어야 될 대출자 자기네들이 부담해야 될 화폐가치 하락,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 부분을 누구한테? 차입자한테 넘기는 게 그게 변동금리입니다. 거기에서 수익이 은행이 한 7, 80% 나온다 봐야 돼요. 요즘 주식 때문에 돈 다 빠지고 있죠. 한 몇십 조가 지금 은행에서 돈이 빠졌어. 주식으로. 그 다음 위험 증가가 두 번째 위험의 증가가 임대료 인상이죠. 임대료 인상. 임대인이 받아야 될 보유세 부담 부분 누구한테 넘깁니까? 임차인한테 넘깁니다. 이게 대표적인 또 위험의 증가로 봐야 돼요. 자, 나 임차인 수요자는 제일 겁나는 사람이 이 사람이죠. 근데 오늘 갑자기 문자가 왔어. 휴대폰으로. 임차인님 잘 지내시죠? 내가 작년에 보유세 부담을 100을 받았습니다. 이걸 임차인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하면서 문자가 왔어. 이게 뭐예요? 위험의 증가라 봐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위험 증가를 받은 우리 임차인님은 위험 증가를 받은 우리 임차인님은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부동산 소장님한테 가야 돼. 자, 여기에서 100을 더 올리달라는데 내가 갈 데 없나 물어봐야 되겠죠. 물어봐야 돼. 이때 자, 수요자가 완전 탈릭이면 수요자가 완전 탈릭이라는 것은 완전 탈릭 그림이 이리 되는 거죠. 자, 가장 많이 움직일 수 있어. 양이 무한되기 때문에. 그러면 완전 탈릭이면은 200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왜? 완전 탈릭이라는 것은 대체제가 엄청 많아. 그러니까 양껏 달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200가 안 받아. 그러면 이때는 수요자가 완전 탈릭이면 여기서 100을 부담 다 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완전 비탈릭이야. 임차인입니다. 얘 뭐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뭐 눈물이야, 눈물. 울고 있는 거야, 눈물. 완전 비탈릭이라는 것은 대책이 하나도 없어. 그럼 눈물을 머붓고 100을 부담 다 받아야 돼요. 요 두 개 이해되세요? 수요자가 완전 탈릭이면 얘가 탄력적이면 완전 탈릭이면 대체자가 너무 많아. 얘가 갈 데가. 얘가 완전 비탈릭이면 대체자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대체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얘는 부담 안 하고 얘가 부담하고 대체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얘가 부담 다 하고 얘는 부담 안 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내가 완전 탈릭이면 난 안 내. 상대편이 내야 돼. 내가 완전 비탈릭이면 내가 다 내야 돼.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탄력적이면 어떡할 건다니까. 탄력적인 것은 이건 대체제가 있다는 말이야. 대체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래 이야기하죠. 내가 조금 부담해 줄 테니까 네가 좀 내보다 더 많이 내라. 충분히 다른 데 갈 수 있지만은 내가 부담 좀 해줄게 하는 게 이게 탄력적인 경우입니다. 내가 만약에 비탄력되죠. 비탄력되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부담을 좀 더 많이 할게요. 조금 저자세로 나가야 돼. 내가 부담을 조금 많이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탄력적이면 약간 덜 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가격 변동비용이 어떻게 덜, 비탄력적이면 어떻다? 더 내야 돼. 더 내야 돼. 자, 이래 정리할게요. 내가 완전 탄력이면 난 안 내. 내가 완전 비탄력이면 내가 다 내야 돼. 내가 탄력적이면 내가 덜 내고 내가 비탄력적이면 내가 더 내야 된다 보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이걸 놔두는 귀착이라 그럽니다. 귀착. 그럼 귀착은 뭐하고 결정됩니까 하면 얘는 탄력성으로 결정된다 봐야 돼요. 자, 교과서 한번 볼게요. 증가란 것은 자기가 받을 위험을 밑에 다른 경제 주체한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의 부담 또는 일부 전부를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귀착 2번에
자, 기착은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냐 문제입니다.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냐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을 이걸 기착이라 그러는데, 이러한 기착은 뭐에 따라서 탄력성에 따라서 부담액이 달라진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양가로 2번 볼게요. 양가로 2번 수요자 측면입니다. 수요자 측면. 박스. 수요가 비탄력적이니까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거 맞습니까? 수요가 탄력적이니까 자기는 덜 부담하고 공급자가 많이 부담해야 돼.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전부 부담하고, 수요가 완전 탄력이면 이때는 자기는 부담 한 개도 안 해. 공급자가 다 부담한다 봐야 돼요. 자, 반대로 공급자 측면 한번 볼게요. 자, 공급이 비탄력이야. 그러면 공급자가 조금 더 많이 부담하는 거 맞죠? 공급자가 탄력적이면 공급자는 덜, 수요자가 많이 부담. 공급자가 완전 비탄력이면 공급자가 전부 부담. 공급이 완전 탄력이면 공급자는 안 되고 수요자가 전부 부담한다 봐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앞에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주어가. 앞에 수요가 나왔습니다. 수요가 완전 탄력이야. 그럼 누가 부담당합니까? 누가? 수요가 완전 탄력이면 누가? 공급자. 자, 공급이 완전 탄력이면 누가 부담해야 돼요? 수요자가. 자,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에요. 누가 다 내야 돼요? 수요자가. 공급자가 완전 비탄력이면 누가? 공급자가 다 내야 돼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거기에 183페이지에 그 박스 위에 있는 당구장 표시 글자 한번 읽어볼게요. 당구장 표시. 박스 위에 있는 조그마한 당구장 표시. 토지의 공급은 비탄력적입니다. 주가 누굽니까? 공급자가 주야. 공급자가. 맞아요? 공급이 비탄력이라 그래. 그럼 누가 부담을 더 많이 해야 됩니까?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누가 부담 많이 해야 돼요? 비탄력 주가 지금 누굽니까? 공급자죠. 그러니까 공급자가 세금 부담을 어떻다? 더 많이 해야 돼. 그렇죠. 공급자는 있는 자야. 개발업자, 임대인. 자, 그런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어떤 조세 부과를 하더라도 맨 뒤로 보니까 자원배분의 왜곡이 일반제보다는 어떻다? 적다는 거지. 자원배분의 왜곡이 어떻다? 적다 보시면 돼요. 공급자가 세금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왜곡이 어떻다? 적다 보시면 됩니다. 조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이해됐나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은 일단은 주어가 누군지를 찾으셔야 돼요. 수요가 완전 탄력이면은 누가 다 내고? 공급자.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면 누가? 수요자.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는 덜 내.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더 많이 내. 반대로 공급이 완전 탄력이면 공급업자가 안 내. 누가 내야 돼? 수요자가.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완전 비탄력이면 자기가 다 내야 돼. 근데 공급이 탄력적이 나오면 공급자는 덜 내야 돼. 공급이 비탄력적이 나오면 자기는 더 내야 돼요. 아시겠죠? 앞에 주어가 누군지를 보시고 뒤에가 완전 탄력이면 안 내. 완전 비탄력이면 다 내. 탄력이면 덜 내. 비탄력이면 더 내. 자, 그거 하나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187페이지 한번 볼게요. 187페이지에 양가로 6번, 양도소득세 중과. 양도소득세 중과. 오늘 아침에 신문에 업데이트 보니까 양도소득세 이거 뭐 정부가 이제 최종적으로 세금을 좀 건드릴 모양이 없던데. 혹시 오늘 아침에 신문 보셨어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나와 있던데. 뭐 내가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이래 되겠지. 어느 기간까지 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뭐 하겠다? 중과시키겠다 이라겠지. 그죠? 이래 되겠지.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게 되면은 이때 공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도소득세 중과하게 되면 거래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아시겠죠?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게 되면은 집주인이 팔라겠어요? 안 팔라겠어요? 안 팔아. 그럼 자연스럽게 공급이 어떻게 됩니까? 감소됩니다.
공급이 감소되면 경제론 파트에서 공급이 감소되면 가격은 상승하겠죠. 공급이 감소하니까 가격은 어떻게 상승한다 봐야 돼. 이걸 하도 우린 양도소득세 증가에 따른 공급의 동결효과라 그럽니다. 양도소득세 증가에 따라서 공급 동결효과에 따라서 가격은 어떻게? 가격은 상승한다. 요겁니다. 요거. 자, 한번 읽어볼까요? 187번 1번이죠. 1번.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되면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서 주택의 처분을 얻었다. 기피하죠. 기피하게 되면 매각을 미루는 효과, 보유기한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때 동그라미 2번. 공급이 감소되어서 가격이 어떻다? 상승할 수 있다. 공급이 감소되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이게 공급의 동결 효과입니다. 공급의 동결 효과. 됐나요? 예, 요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정책론을 마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3, 4월달에 여기는 이제 좀 추가가 들어갑니다. 예, 공법하고 그때는 이제 세법, 중개사법이 여기 추가가 들어간다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정도까지 왔고, 다음 주에 투자론 합니다. 투자론 결석하시면 안 돼요. 투자론은 문항수도 제일 많고, 예, 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결석하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저는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